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해외에서도 추석 명절을 지키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야 정치권의 이런 난맥상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또 추석을 보내는 우리 또 중상층, 또 자영업자, 또 서민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 여야 양당의 피해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원내 진출해서 또 각종 행정부나 또 의회에 진출해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 또 민생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출정식도 있었지만 우리 공화당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이 거짓 촛불에 대한 대항으로, 그리고 사기 탄핵에 대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는, 그래서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정의와 진실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생했고, 또 그러면서 투쟁하면서 우리가 자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정식에도 모든 당원 동지들이 다 자원봉사로 또 하시고, 또 저희는 지금 6년 동안에 정당을 모두 다 우리 당원들의 당비와 후원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께서 삼선 의원 때는 그래도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2020년 선거 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또 대구에서 김용판이를 세우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동지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또 2027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에 계속 제가 국비승만 박사와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관계를 강의하면서 올바른 정치 자금만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올바른 정치를 할 때 올바른 정치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의 문제도 결국 정치 자금 문제죠. 대장동, 또 백현동 이런 비리가 왜 일어납니까? 결국 정치 자금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부정부패가 지금 또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 자금을 깨끗하게 활용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떡고물을 먹고 팥고물을 먹던 여당의 이런 그 세력들이 이제 결국에 정치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탄핵에 또 가담했던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자생과 자립에서 이제 자강의 단계로 이번 강서구 선거를 통해서 자강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입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그리고 후원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또 지식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깨끗한 정치 자금을 후원해 주시면, 깨끗한 정치 자금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당에다가 후원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후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운 정치 자금이 되는 것이지, 당에다가 후원하면, 그래서 당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지출이 되면 선관위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깨끗한 정치 자금을 우리 당에 후원해 주실 때 우리가 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공화당의 자강의 길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충당 공원 잘 아시죠? 항일과 반공의
근현대사의 최초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장충단 공원입니다. 타이틀에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장충단 공원입니다. 이거는 원래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가 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1900년도에 남서영이라고 남산 밑에 자그마한 군인 주둔지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순직한 의인지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종이 이 장충당이라고 이 묘비를 이제 순종 황제가 썼거든요. 그리고 뒤에 비문은 그 유명한 민영환 충정공이 뒤에 비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최초로 여기에 장충단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공원화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말 항일과 반공의 중요한 기념비들과 동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919년도에 3.1운동 때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이제 기독교와 그리고 천도교와 그리고 불교가 합심해 가지고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유교에서도 유림들이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자 해서 유림들이 독립운동 청원을 하는 이 프랑스 파리의 평화회담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3.1운동의 서명부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청원하려고 할 때 유림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서라고 그러죠. 긴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장서라고 그러는데, 파리에 보내는 독립청원 장서다. 그래가지고 137명이 전국의 대표들이 서명을 해서 이승만 박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도 굉장히 훌륭한 사건이지만 이제 3.1운동을 진압하는 과정, 그래서 3월 27일 날 상해로 이게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장서비가 1973년도 10월 3일 개천절 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 유림 독립 파리 장서가 여러분 보시면 오른편에 이제 한문으로 된 전문이 있죠. 그리고 왼편에 137명의 서명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자 중에 손씨성을 가진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손상현, 손진창, 손병규. 주로 이제 경북 월성 또 이쪽 지역의 분들인데,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에 한 분이 우리 공화당 여성 당원이신데 80세가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유공자로 유림 유공자의 후손으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뒀다가 이게 정말 독립운동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귀한 연금인데 어디다 써야 되나, 함부로 쓸 수 없다 하다가 이제 우리 공화당이 창당이 되고 또 하면서 이분이 가입을 하고 이분이 그 후로부터 수천만 원씩 이제 후원합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의 어떤 정신, 또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대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파리에 있는 파리에 보낼 또 상해에서 준비 중인 김규식과 손진영이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전달하게 된 사건이 바로 유림 독립운동 파리 장서 사건입니다. 자, 한문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한글로 번역한 것은 김창숙, 독립운동가 유명한 김창숙이고요. 영문 번역을 누가 했느냐? 시니키 선생 아시죠? 시니키가 당시에 25세로 와사대 대학 출신인데 시니키가 했다는 설이 있고 또 윤현진이가 했다는 설이 있는데, 영문 번역은 바로 윤현진으로 시니키보다 두 살이 많고요. 메이지 대학 벽과를 졸업하고 상해 초대 재무차장을 한 이 윤현진 어르신이 선생이 영문 번역을 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메이지 유학을 할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상해에서 또 젊은 나이에 초대 재무차장 했는데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 거기에 출석했는데 거기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를 통해서 자신의 양산에 있는 재산 당시 30만 원이면 엄청난 거금인데 이것을 전액 임시정부에 헌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기 때문에 재무차장으로 역임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 윤현진의 외가 쪽 후손이 또 우리 당원 동지로서 지금 서울시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들이 다 이러한 애국의 후손들이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장충당 공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오른쪽에 그다음 사진의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장충당 공원을 이렇게 1910년 조성을 했는데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되니까 당연히 일제에서 이제 장충당 비를 옮기고 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정지시키죠. 그러다가 1932년 11.6입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방문사, 이등방문, 우리 한자로는 이등방문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사를 그 장충당 공원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경희궁에 있는 흥화문이라고 그걸 또 이전해 가지고, 즉 경희궁의 흥화문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와서 방문사를 건축하고 그리고 흥화문을 이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경희궁의 흥화문을 이전하는 척하면서 이제 방문사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건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바로 방문사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방문사를 해체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흥화문을 이제 영빈관으로, 즉 외국의 사신들을 영접하는 그 영빈관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25 동란이 나는 바람에 6.25 기습남침으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되다가 1958년도에 이제 영빈관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영빈관을 완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병철 회장에게 특별히 명령해서 최특급 호텔 하나 건축해달라 해서 삼성이 인수해가지고 바로 신라 호텔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충당 공원은 그야말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각하를 통해서 새롭게 항일과 또 이 반공의 그런 성지로 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장충체육관 아시죠? 장충체육관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3년도에 이제 건축을 했는데, 일설에서는 뭐 필리핀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었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 거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초의 국내 기술과 국내 설교를 통해서 완공한 게 바로 장충당 체육관입니다. 장충체육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워커힐도 이제 건축함으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최초의 국내 설계와 기술로 인해서 장충체육관을 건축하게 되는데, 왜 필리핀 사람들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그 루머가 생기는 거 아니? 바로 우리가 건축은 했지만 감리라고 그러죠. 감리를 미국의 백텔사가 맡았습니다. 미국의 백텔사가 맡으면서 많은 직원들을, 그 감리 직원들을 영어권인 자기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감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인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소문이 나게 됐고, 또 우파들이 또 신화하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혁명 당시에 이렇게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필리핀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를 또 잘못된 신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바로 이 장축체육관에서 또 탄생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 왼쪽에 보면 이게 그 일제시대 때 엽서에 기록된 장충당 공원의 모습인데 바로 왼쪽이 바로 흥화문을 이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바로 방문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리간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또 수표교, 종로에 있는 수표교를 이전에 와서 여기다가 설치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유명한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특급 호텔로 신라 호텔을 세우고 그 앞에 이제 문을 흥화문을 바로 영빈관이라고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이 장충당 공원의 역사만 가지고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한강의 기적, 항일과 반공의 한강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기록할 수가 있고 기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승 발전해야 되는데 제일 또 중요한 것은 국부이승만 밖에서 건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사를 해체하고 영빈관을 세워서 장충당 공원을 복원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961년도 5.16 반공 물열혁명을 성공한 박정희 의장께서 바로 7월 3일 날 최고위원회 의장에 되면서 바로 그 근처에 외무부 장관의 공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공간을 의장 공간으로 해서 바로 일종의 혁명본부와 같이 그래서 시청에 있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혁명본부고 바로 이 공간에서는 그야말로 또 사적인 그런 혁명의 본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충당 공원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개발을 시키는데 말씀드린 대로 1963년도에 장축체육관을 건립하고요. 그 다음에 64년도에 자유센터 방공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에 의해서 자유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유명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또 유관순 열사 동상이라든지 민영환 대감의 추모비라든지 또 항일운동, 반공운동의 유명한 탑들이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은 2011년 8월 25일 날 한국자유촌혁명에서 국부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같은 책을 들고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특별히 뒤편에는 세 개의 동판 부조가 있는데 이승만 박사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세 개를 형상화해서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상해 임정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습니다. 8.15 건국식 모습, 그리고 오른쪽의 세 번째는 바로 1954년 7월 28일 날 바로 미 상원 합동의원에서 최초의 한국인 국가원수로 최초의 연설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연설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1962년도 정도에 이 장충동 의장 공간에서 단란한 가족의 모습,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 그리고 박근혜 영예, 박근영 영예, 그리고 박지만의 모습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진에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의 중마고 친구였던 이찬호 옹을 통해서 바로 이병철이라고 하는 청년 사업가가 이제 키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최초의 제조업이 제일제당, 그것도 전쟁 시에 전쟁 기간 중에 제일제당 공장을 시작해서 1953년도 8월 달에 임시수도 부산 그 부전동의 제일제당 공장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첫 설탕을 30kg 설탕을 이제
출시했죠. 자, 그래서 요 사진이 바로 부전동에 있는 제1제당 공장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탑에 한자가 써 있는데 요즘 해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해독해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병철 사장이 이제 제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얻는데, 이 부전동 부지 주인하고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이분이 주인이 그래도 점잖으신 분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수고를 했는데 점심이나 같이 먹고 가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제 국수를 삶아가지고 먹는데 국수를 드시면서 이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유, 요즘에 국수가 맛이 없어. 옛날 국수가 참 맛있었는데, 옛날에 별표 국수가 참 맛있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병철 사장이 기가 번쩍 뛰잖아요. 왜? 자기가 1942년도에 국수 사업을 크게 했다가 일제 전쟁 말에 이제 배급제가 되면서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사장이 그 별표 국수 제가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곧바로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 공장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두 번째 이제 제1제당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모아가지고 두 번째 제조업으로 바로 제일모직을 사업을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기계를 가져다가 하는 아주 이건 더 큰 차관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차관도 필요한 그런데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1953년도 5월 28일 그러니까 휴전하기 한 두 달 전이에요. 휴전을 두 달 앞둔 사이에 이승만 박사가 이순용 외자청장에게 골프장 조정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 조성에 이제 당시 상공부 장관 강성태와 또 상공회의소 또 무역협회 전용순이가 이제 함께 도와주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휴전을 지금 전쟁 중이에요. 한참 지금 백마고지 또 고지전을 막 전쟁 직전에 고지전이 치열할 때, 그리고 휴전을 앞두고 참 굉장히 국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들어갈 때 이승만 박사가 골프장 조성을 지시합니다. 말씀드렸죠. 자, 왜? 이제 휴전이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과 전 세계 미국의 수많은 원조 물자와 함께 수많은 사회 각분의 엘리트들이 한국에 오게 될 것인데, 바로 그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 또 국제적인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화되려면. 그래서 그런 선견 지명을 가지고 골프장 조성을 지시한 거죠. 그래서 이 서울 CC라고 그러죠. 서울 컨트리 클럽. 그래서 군자리, 지금 어린이 대공원 자리 있었는데 그 이순영은 바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미조약의 이재곤의 오남입니다. 그러네, 아버지는 좀 친일을 했는데 이순영은 아주 경기중학교 수세로 독립운동을 해서 3.1운동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당하려고 하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특별하게 이순영을 이제 미국 유학에 추천하면서 이승만 박사에게 잘 돌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키운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가 바로 이순영입니다. 그래서 이순영을 이승만 박사가 건국 직후에 불렀고 또 전쟁 중에 불러서 내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또 한민당이 또 반대하고 해서 결국 외자청장,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 물자와 원조 자금 같은 걸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청년 결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이순영에게 맡겼고, 결국 이순영이가 이제 골프장을 개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년 만에 54년 6월 11일 날 바로 서울
컨트리 클럽이 개장한 모습이고요. 바로 요 홀은 제 7번 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이승만 박사가 서울 컨트리 클럽 이사장이 된 이순용을 치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 골프의 인맥을 통해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국제적인 인맥을 갖추면서 또 정계의 인물들하고 교제하면서 바로 제일모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병철 회장이 이 골프에 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10년 만에 이제 안양의 그 유명한 국내에서는 7번째 골프장인데 안양 컨트리 클럽을 이제 개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개장식 때 이병철 회장이 서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제 훈시를 하는 모습이죠. 이병철 회장이 어느 정도 안양시를 공을 들였냐면 그야말로 이 나무 한 그루 식수까지도 다 본인이 디자인하고 또 할 정도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그 클럽하우스하고 홀의 모습인데 아름답죠. 그래서 이때부터 1968년도 이때부터 세계를 향한 삼성의 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골프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스포츠고 또 최고의 그 경제 재계 이런 그 교제의 스포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68년도부터 이병철 회장은 바로 세계화의 꿈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삼성의 성장을 상징하는 염원을 담고 이렇게 골프장을 10년 후에 이제 개장하게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종북 좌파들도 골프를 치는데 골수 종북 좌파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치냐? 임종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부르주아 이 운동권에 있어서 골프는 완전히 부르주아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그러니까 이런 혜택은 다 받으면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삼성 현대 이런 그 그룹들 다 뒤통수 쳐먹고 또 등 쳐먹고 뻐꼴 빼먹는 게 바로 종북 좌파라는 거야. 그래서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세우는 이런 정말 엄청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부여와 풍요를 오로지 국민을 속여서 친일이다, 독재다, 군사다, 혁명이다 이런 걸로 국민을 선동시켜서 자기네들이 반일의 또 정의의 민주화의 그런 세력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가지고 결국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1984년도 우리 이병철 회장이 이때는 이제 그 폐암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한 탐구라고 하는 희호를 쓰십니다. 그리고 3년 후이신 이제 1987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죠? 이때가 이제 74세 때인데, 폐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끊임없이 무한 탐구, 끊임없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참 기업을 세계화시켜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지금 뭐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한 탐구라고 하는 그러한 희호를 쓰셨는데, 이 희호를 안양 컨트리 클럽 9번 홀에다가 이렇게 희호석을 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요, 하와이에 1979년도 아놀드 파마라고 유명한 골퍼가 있죠. 그 아놀드 파마가 설계해가지고 하와이에 골프장을 세웠는데, 그 골프장 홀 18홀에 홀마다 하와이를 거쳐간 유명인사들, 하와이에서 살았거나 또 하와이를 거쳐간 유명 인사들의 그 이름을 기념하여서 홀을 기념하는데, 이승만 박사의 홀이 몇 번 홀이냐? 바로 6번 홀. 옛날에는 16번 홀이었다고 그래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홀도 이제 번호가 이렇게 바뀌는 모양이에요. 저는 골프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 6번을 바로 이승만 박사를 기념하는 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면은 양쪽에 꽃이 있고 사이에 기념패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 건너편 뒤에 큰 건물이 하나 보이죠? 그게 바로 트리폴리 육군병원으로 이승만 박사가 요양하다가 아프시게 될 때 이 트리폴리 육군병원 아무래도 이제 군인 병원이 야전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시설이라든지 기술이 뛰어난데 거기서 치료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뭐 아시는 대로 1913년부터 1939년까지 이제 하와이에서 국제외교 독립운동을 했고 또 인재를 양육했죠. 바로 이때 이제 윤치영이라든지 이준용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순영이라든지 또 그 유명한 양유찬 원래는 의사로 키웠는데 이제 제2대 주미 대사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술 활동을 하죠. 그래서 백오인 사건의 진실을 밝힌 한국교회 핍박이다라는 책도 쓰시고 또 그 유명한 태평양 잡지를 통해서 공산당의 당부당, 그래서 공산당이 부당한 이유,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 하와이에서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론 방송을 통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도 이제 하해를 하시고 원래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망명이 아닙니다. 2, 3개월 요양을 가시려고 요양을 가셨다가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또 바로 또 그 다음에 5.16 반공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입국이 늦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그래서 박정희 의장께서 1963년도 11월 달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2만 불의 또 생활비까지도 지원하면서 모시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만 불은 배달 사고가 났죠. 그게 바로 이제 정치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마침 이제 또 낙상하셔가지고 다리 골종상을 입고 입원한 그런 입장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요양 생활을 하면서 하와이에 이제 계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고 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뭐 쉬운 예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말년에 아시아 투어를 할 때 하와이를 거쳐서 필리핀, 대만을 또 가셨고 또 트루먼 대통령도 메가더 원수하고 웨이크 섬에서 또 회의할 때도 이 하와이를 들렸고 무슨 말이냐? 바로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18분 안에 바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하와이에서도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파마, 여러분 유명한 골퍼. 저 이제 골프는 모르지만 또 모든 운동이 비슷하죠. 재미난 예화를 또 하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골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놀드 파마하고 뭐 고액의 그런 이제 협찬을 하면서 라운딩을 했다고 합니다.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단둘이 아놀드 파마하고 라운딩을 하는데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골프를 치면서 골프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좀 배우려고 했는데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한마디도 안 하길래 이제 이병철 회장이 좀 한 수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말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아놀드 파마가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한마디. 뭐예요? Don't head up. Don't head up. 머리를 들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골프채가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개를 먼저 들면 훅이 나오고 늦게 들면 슬라이스가 나오고 그래서 watch the impact이라는 말도 또 쓰죠. Don't head up. 이게 골프계의 이제 유명한 명언인데 그래서 테니스도 이제 저 테니스를 좀 하는데 watch the impact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공이 라켓에 맞는
그 순간을 봐라. 또 축구도 마찬가지죠. 그 메시라든지 노날드 이런 사람들이 골대나 골키퍼를 안 봅니다. 왜? 골대와 골키퍼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don't head up, 고개를 들지 않고 watch the impact, 발이 공에 맞는 순간, 그래서 거의 정확히 때려주면 공은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화를 오늘 얘기 나온 길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을 시작하면서 이병철 회장이 이때 이제 인재제일이라는 이제 모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이라는 개념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승만 박사의 늘 교육의 혼시였다. 우리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배우면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일이라는 개념을 이병철 회장이 이제 받아서, 그래서 제일제당, 제일모직 하면서 인재제일의 모토를 갖게 되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1956년도 1월 8일 날 이제 제일모직을 가동하면서 제1회 공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채라고 그러죠. 공채.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모집하는 제1회 공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직 164명을 선발하는데 전국에서 2,940명이 지원해서 17대 1의 이제 경쟁률을 보인다 그러죠. 오늘날도 뭐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경쟁을 참 뚫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정치의 사명이요, 또 우리 공화당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험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병철 회장은 바로 회사의 인재제일뿐만 아니라 이제 차기에 삼성을 이어받을 인재로 이건희를 키우죠. 그래서 이 1957년도 한참 제일모직을 할 때 그 인재제일의 모토를 가질 때 바로 이병철 회장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당시에는 일본에 조기 유학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귀국해서 서울사대 부속중학교 3학년 때 모습인데, 재미난 거는 이제 일본에서 있으면서 그때 이제 일본이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 운동을 하면서 레슬링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레슬링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패배의 그런 상처도 씻고 또 서양의 선수들 데려다가 역도산이 이제 케오도 시키고 해서 카타르시스도 하는 그 레슬링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때 이제 이건희도 영향을 받고 이건희도 이제 레슬링 선수가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미국의 럼스펠트 대통령, 죄송합니다. 럼스펠트 국방부 장관, 이분도 이제 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다트머스 대학의 레슬링 선수 유명하죠. 그래서 레슬링의 작전을 가지고 또 이라크 전쟁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를 이렇게 이제 후계자를 키우는 과정에, 엘리트 후계자를 키우는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도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이런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일본 유학 시절에 이제 자동차 사업이 다시금 부흥하면서 일본이 이제 항공모함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영국에서는 군함을 개조해서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아예 항공모함을 최초로 건조했고, 또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에 이미 미국은 8대밖에 가지 항공모함이 없었었는데 일본은 12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망했던 일본이 이제 그런 군수 사업이 아니라 그런 최첨단 기계 산업을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그래서 혼다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세계 1위 자동차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본 조기 유학 시절에 이미 이제 자동차와 기계 조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안목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미 학창 시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희가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가 아직 민족 자본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차관을 얻으려면 국가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왜? 차관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리고 이익을 내야 된다. 그런 말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인데 1959년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경주 첨성대로 수학여행을 갈 때 모습이고 또 여름에 이제 친구가 촬영하는 모습인데 아주 등치가 상당히 좋죠. 월터급 선수였고 그래서 레슬링 학교 대표 선수로 나가서 월터급에서 또 상도 받고 그래서 별명이 이제 백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이 있었고 그때 이제 59년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 막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러죠. 제가 59년 양력으로는 이제 59년이고 음력으로는 58년으로 58 개띠인데 58 개띠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굉장히 이제 자녀를 많이 낳고 막 한강의 기적을 할 때 그런 붐이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 화신백화점이 유명하죠. 그 당시 화신백화점 또 명동에 이제 미도파 백화점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동아백화점으로 바뀐 이런 백화점 백화점이 이제 막 부흥할 때인데 그때 이미 또 이건희 학생이 백화점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교의 그 만남과 교류의 장소가 돼야 된다. 이런 신개념을 또 가지고 그래서 결국 1963년도에 이제 동아백화점을 인수하죠. 그거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유명한 그 엘리트로서의 성장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죠. 그 홍사덕이라고 국회의원 하신 분이 있는데 홍사덕하고 이제 사대부 같은 동기동창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그 학교에 유명한 이제 짱이 있었는데 이건희가 이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가 도전을 하고 홍사덕이가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 짱이다 보니까 초반부에 많이 얻어맞았는데 이제 이건희가 결정적인 틈을 노려서 허리를 잡아치고 레슬링 기술을 발휘해서 압박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냈다.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조기 유학과 또 청년 시절의 레슬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체력, 또 투지, 또 끈기뿐만 아니라 정신력, 또 엘리트로서 특별히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엘리트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모직이 또 대성공을 이룸을 통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추석에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중에 어떤 선물이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제일제당이 추석 선물 1위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제일모직 골덴텍스. 그래서 제일모직 골덴텍스가 또 이렇게 히트해서 엄청난 자금을 모니까 이때 이병철 회장이 한국경제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더 큰 제조업 공장을 구상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비료공장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경제적으로 협력할까 연구하다가 이제 비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1958년도에 이제 한국을 도왔던 이제 우드 박사 이어서 윌리엄 원이라는 장관이 이제 또 이승만 박사를 도와주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원조에서 차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원조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서도 언제까지 원조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관을 받아서 차관으로 경제를 성장해서 돈을 갚는 그래서 차관이 막 시작할 때 이제 원 장관이 또 큰 활약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서독하고에도 아주 경제적인 우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날 바로 이승만 박사가 서독의 경제장관 에르하르트를 접견해 가지고 고급
청자를 선물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손기술이 좋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과 경제 협력을 해서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르하르트가 서독의 수상이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차관을 또 얻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즉 그게 그냥 게 아니라 이런 다 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까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 이제 추석에 여러분 좀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원조 경제에서 자립 경제로 바꾸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원조를 받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 끊어지게 될 텐데 그러려면 뭐예요? 바로 차관을 얻어야 되고 차관을 통해서 자립 경제를 해야 되겠는데 자 1953년도 4월 초입니다. 저 휴전 3개월 전이죠. 부산항에 그 운크라에서 파종기를 위해서 비료 15만 4천 톤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뭐예요? 가장 농사의 기본인 이 비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인분으로만 했는데 이 비료도 외국에서 들여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비료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국가 기간 산업으로 충주 비료 공장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바로 이병철 회장은 이제 민간 사업으로 세 번째 중화학공업, 화학공업이면서 대규모 비료 공장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월 달에 이제 원 경제조정장관하고 부흥부 장관 송인상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이 차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임무를 받는 중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바로 53년도에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언컬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료가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원조 경제 외국에서 지어주는 공장이 아니라 충주 비료 공장처럼 그래서 이 외국에서 지어진 충주 비료 공장을 통해서 반기문이가 영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민간인 사업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게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 바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죠. 이제 차관 도입을 하고 또 최대한 원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원자력 발전 구상을 해서 1959년도에 이제 원자력 연구원을 세우게 되죠. 즉 자립 경제를 위한 모든 인프라를 이제 다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원 경제조정장관 그리고 부흥부 장관 송인상 그리고 상공부 장관이 이제 구용소로 한국은행 출신이죠.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자립 경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결국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자립 경제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추석 잘 보내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깨끗한 정치 자금을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한 올바른 정치를 해서 우리 청년들을 다시금 세계 무대에 도전하게 하고 또 남북통일, 자유통일까지 이루어서 북한 동포를 회복시키고 북한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새롭게 북한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 엄청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